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아리 미술비평연구회 회장 오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시네마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일단은 여성 괴물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책 하나를 읽었거든요. 제목은 여성 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라고 바바라 크리드라는 영화 평론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 공포영화에 나오는 여성 괴물들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또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괴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하필 제가 여성 괴물을 고르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는 바기나 덴타타와 비체라는 두 가지 영화 비평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 3개를 분석하면서 여성 괴물이 어떻게 재현되고 어떻게 변주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여성 괴물의 어떠한 가부장제의 논리가 투영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체하고 전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술비평연구의 설명 간략하게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괴물이란 무엇인가? 괴물은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죠. 그래서 괴물은 왜냐하면 괴물은 공포를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한국 영화 그 괴물, 봉준호 감독 괴물에 나오는 괴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에일리언 괴물의 모습이고 또 저기 세 번째는 프랑켄슈타인이죠. 네, 이렇게 다양한 공포 영화에서는 다양한 괴물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공포를 선사해주고 있는데 이 공포라는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괴물을 도대체 어떤 점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언캐니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캐니란 두렵고 낯설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면 운하임리히라는 개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운하임리히가 뭐냐면 독일어인데 친근하다와 낯설다라는 두 가지 반대되는 단어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친근하다와 낯설다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운하임리히, 두렵고 낯선 감정은 단순히 낯선 존재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 있던 익숙한 것들에게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아예 낯설고 아예 처음 보지도 못했던 것에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번 느꼈었던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 뭔가 포인트가 이상하게 기괴하게 뒤틀려서 하나의 포인트만 기괴해졌을 때 인간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그 무의식 중에서 공포스러운 것들도 몇 개 무의식 안에 담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기괴하게 뒤틀려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공포의 감정, 운하임리히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괴물은 운하임리히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하임리히,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공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괴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에 괴물이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괴물이 나타난다면 나한테 친숙했던 집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낯설고 끔찍하고 두려운 공간으로 변모하겠죠. 그래서 집안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재도 공포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고요. 그다음에 피에로, 어렸을 때 우리 피에로 캐릭터를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피에로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나에게 친숙했던 캐릭터들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온다면 이런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운하임리히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괴물이 왜 두려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성 괴물이 왜 특히 더 두려운, 제가 말하고자 왜 여성 괴물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바탕에는 제가 한 3년 전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가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봤었는데 여기서 거인들의 모습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거인들 설정, 진격의 거인에서 설정은 거인들은 번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식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설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인들은 다 중성적인 몸매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식기도 없고 그냥 딱히 그렇게 생식에 필요한 그 몸 신체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아, 얘네는 중성적인 신체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얘네는 다 그러면은 번식도 할 필요 없으니까 다 똑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여성형 괴물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 여성형 괴물이에요. 그러면 여성을 나타냈다는 건데 얘네는 번식할 필요도 없고 생식기도 필요가 없는 애들인데 저런 유방, 그 생식에 필요 없는 기관을 달고 있죠. 또 미디어에서 흔히 여성한테 그 요구하는 잘록한 허리나 뭐 풍만한 엉덩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성 괴물에서, 여성 거인에서 재현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굳이 필요 없는 묘사를 넣었을까? 그래서 다른 괴물들도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고전 영화들인데 첫 번째는 거대 여인의 습격이라는 영화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벌 여인이라는 고전 괴물 영화인데 두 가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성 신체의 특징이 굉장히 섹슈얼하게 부각이 됐죠.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성적 대상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역시 여성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얼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괴물일수록 이거는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마스코트 캐릭터 간호사 괴물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여성 괴물이라서 또 이렇게 여성 신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섹슈얼한 면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성 괴물들은 다 이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네? 그럼 남성 괴물들은 어땠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남성 괴물들은 딱히 남성 신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섹슈얼한 측면들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성 괴물도 여성 젠더로서 갖는 특징이 없는 채로 괴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외로 그런 괴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괴물이라는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네마 속에서 여성 괴물이 재현되는 방식을 알면 여성이 어떻게 주류에서 소외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말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괴물이 나오는 걸 봐서 사회가 여성을 어떤 점을 두려워하길래 괴물로 만들어놨는가? 도대체 여성을 무엇을 그리도 무서워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여성 괴물은 더 어떻게 무섭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챕터에서 에일리언, 엑소시스트, 브루드라는 세 가지 영화를 분석하면서 여성 괴물의 재현 방식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 먼저 알아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바기나 덴타타라는 여성 괴물의 모티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바기나 덴타타는 이빨 달린 질이에요. 이빨 달린 여성 성기입니다. 근데 이 바기나 덴타타라는 것이 꽤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신화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문화권의 신화에서 다양하게 등장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브라질 북부의 야노마모족,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의 눈물에 나왔던 부족 중에 한 부족인데 지구상에 처음으로 존재했던 여성은 남성 성기를 잡아먹는 이빨 달린 입으로 변신할 수 있는 질을 가지고 있었다. 바기나 덴타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말레쿨라 섬 신화에서도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서 그것이 우리를 먹어치우도록 하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바기나 덴타타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다음에 뉴멕시코에도 좀 재미있는 신화가 있어요. 한 집에 4명의 바기나 덴타타 괴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꽤 많은 남성 영웅이 그 집에 용감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신맛 나는 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기나 덴타타 괴물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빨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 잎들은 빨아들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길들일 수 있었다라는 신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굉장히 빠른 신화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신화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바기나 덴타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성성기라는 모티프는 점점 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흔히 문화권적으로 입이랑 여성성기는 조금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기에서 이제 입으로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빨, 뾰족했던 이빨은 뾰족한 송곳니, 그리고 그 송곳니로 잡아먹은 혈흔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여성 괴물을 클리셰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성 뱀파이어 하면 항상 이런 모습이죠. 되게 섹슈얼한 빨간 입술과 그 안에 비치는 뾰족한 송곳니랑 그다음에 흘러내리는 피, 이런 것들이 여성 괴물 그러니까 현대에 나타나는 바기나 덴타타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비교적 최근 2000년대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바기나 덴타타를 정말 그대로 가져온 영화가 하나 등장해요. 티스라는 공포 영화인데, 네, 이거는 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기나 덴타타는 어떤 상징적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래서 프로이트의 해석을 좀 빌려왔어요.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거세 공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기가 거세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내재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물리적인 거세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거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믿는 여성한테 몸을 줬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 그다음에 이 여성이 나를 얕보고 경멸할지도 모른다,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 그다음에 이 여성과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욕망에 물들고 잡아먹혀서 그 타락한 존재한테 잡아먹혀서 내가 타락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또 길들일 수 없잖아요. 바기나 덴타타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길들일 수 없고 난폭하고 원시적인 여성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게 아닐까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바기나 덴타타는 무엇이든지 잡아먹는 입이잖아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는 여성에 대한 공포가 또 바기나 덴타타에 깃들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욕구랑 성욕이랑 그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봤을 때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개념 빛의 아브젝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체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외계인인데 침을 흘리고 있죠, 더럽게. 그래서 근데 침을 흘리고 있는 게 에일리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괴물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많은 괴물들이 침을 흘려요. 그리고 피부에서는 윤들윤들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점성 액체들이 막 묻어있고, 또 괴물들은 뭘 잡아먹어서 피가 묻어있죠. 그다음에 알 수 없는 내장 덩어리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네, 이런, 그리고 초록색 액체를 뿜어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기분 나쁜 액체들이 항상 괴물을 표현할 때 수반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기분 나쁜 액체들이 괴물을 표현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는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 아브젝션 또는 아브젝시옹이라고도 읽는데 빛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젝션, 아브젝트, 빛체란 무엇인가? 그 오브젝트라는 말에 아닌을 뜻하는 접두사 A가 붙어서 새롭게 형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아브젝트가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서브젝트, 주체도 될 수 없고 옵젝트, 객체도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두 개에서 동시에 거부당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애매하고 모호하고 버림받은 존재들을 앱젝트, 그 빛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이 모호한 것들, 또 정상성을 범주에서 정상성을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비천하게 여겨서 떨구고 소외시키고 금기시하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네,
제가 왜 빛의 개념을 가져왔냐면 인간 신체에서 가장 빛에다운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인간 신체에서 우리가 말하길 꺼려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구역질나는 존재가 무엇일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신체에서 가장 역겨워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대소변이라던가 시체를 보면 우리가 역겨워하죠. 그래서 침, 혈액, 구토, 월경혈, 여성의 경우에는 땀, 내장, 고깃덩어리, 그리고 원초적인 성욕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빛에 해당되고요. 또 인간은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서 배설해내죠. 다 배제합니다. 그럼으로써 아, 내가 문명인이 되었구나 라는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괴물하면 떠오르는 이런 고깃덩어리, 내장, 끈적이는 체액들의 이미지는 인간 신체의 빛체와 굉장히 닮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분석할 때 반드시 우리는 사회적 금기, 관련된 사회적 금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괴물에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들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분석할 때 무엇을 금기시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아브젝시용 현대 미술 작품 2가지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스탠딩 워핑이라는 작품인데 장지하 작가의 작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효석 작가의 감추어져 있어야 했는데 드러나고만 어떤 것들에 대하여라는 작품인데, 첫 번째 작품 보시면 여성이 서서 소변을 보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무도 말하길 좋아하지 않아요. 여성이 서서 오줌을 눈다는 거 엄청 기발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또 굉장히 꺼림칙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장지하 작가는 이런 사진을 통해서 여자는 왜 서서 소변을 보지 못할까?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 누가 이거를 금기시하고 누가 이걸 말하길 꺼려한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한우석 작가의 경우 고깃덩어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신체의 일부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꺼려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게 아브젝시용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끔찍해서 일부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성의 빛체는 어떤 것인가? 여성의 빛의 개념이 포함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이에요. 지금 제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목이 돌아가 있거든요. 360도. 그리고 입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고, 또 이게 엑소시스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인데, 이게 막 어머니가 들어와서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는데 어머니한테 갑자기 앙령 들린 주인공이 막 욕설을 해요. 엄청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면서 십자가를 자기 성기에다가 막 찔러 넣는 장면이거든요. 이 영화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성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월경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리건, 얘가 주인공 이름이 리건인데 리건의 나이대를 고려해 보았어도 이게 월경혈이랑 조금 의미가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월경혈이라는 빛체를 왜 사용했을까? 그거는 이 영화 주제의식을 고려해 봤을 때 여성의 타락함, 그리고 여성의 정조의 상실, 그다음에 타락,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수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캐리에서 보시면은 이 영화는 이 여주인공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이 소녀가 왕따 당하는 소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한테 돼지피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피를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이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이 여자 주인공이 샤워를 막 합니다. 샤워를 하다가 다리 밑에 뭐가 떨어져서 봤더니 자기가 월경을 시작한 거예요. 생리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과 이 장면이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 돼지피가 곧 월경혈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여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세요. 수치스럽고 무섭고 되게 끔찍했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역시 월경혈이라는 여성의 빛에는 여성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빛에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끔찍함과 혐오감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든 신체적 요소가 여성의 빛체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바기나 덴타타는 이빨 달린 질이다. 그다음에 빛체는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금기, 더럽고 비천한 것,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2가지 개념을 적용을 해서 영화 3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입니다.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그 길을 3명의 선원이 우주를 표류하다가 이제 버려진 우주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우주선 입구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깊고 어둡고 좁은 통로들을 막 따라가면은 이런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방에는 다 그 외계인의 알로 추정되는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케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케인이 궁금해서 이 알 중에 하나를 손을 대요. 그 순간 이제 알 열리는 거 보이시죠? 알이 열리면서 네, 이게 페이스허거라고 불리는 외계인인데요. 이 페이스허거가 케인의 얼굴에 달라붙어서 얘가 굉장히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꼬리를 그 케인의 입에다가 쑤셔 넣어서 자기 알을 막 낳는 거예요. 숙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케인은 죽습니다. 그 안에서 새끼들이 이렇게 배를 찍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에일리언은 굉장히 아까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궁가치 그리고 임산과 출산에 대한 은유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영화예요. 섹슈얼한 모티프 없이는 이 영화를 깊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일리언 보시면 아까 사진에도 나왔었죠. 이 우주선의 입구가 굉장히 여성성기의 모티프를 그대로 따왔고요. 그다음에 이 알이 들어있는 장소는 굉장히 어둡고 축축하고 동그랗고 큰 공간으로 나타나요. 이게 그 여성의 자궁을 나타내는 은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이 버려진 우주선 자체가 에일리언의 신체 같지 않나요? 여성 에일리언, 여성 괴물을 하나의 신체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여성 신체를 괴물화 시켜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태초의 여신, 원초적 어머니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충 다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가이아 여신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가이아 여신은 남성과의 그런 성교 없이 혼자 자식을 출산하고 임신하고 자식을 번식시키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가이아가 한 8명 정도 스스로 낳거든요. 다른 신화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관찰되죠. 태초의 여신이 남성을 도움 없이 아이들을 낳았다. 에일리언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에일리언도 남성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희생자가 케인 남자가 된 걸 뿐 그냥 숙주가 필요했던 거죠. 그 숙주와의 그 성적 결합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닙니다. 에일리언은 타인을 잉태시킬 수 있는 남근적 속성과 자식을 스스로 수태할 수 있는 자궁적 모티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기 아까 페이스허거 사진 자세히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남성 성기적 특징과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 성기적 특징을 동시에 가졌죠. 네,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에일리언이 상징하는 바는 원초적 어머니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출산과 번식을 스스로 하고 뭔가 그 자체로도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성 괴물, 이런 여성 괴물에서 어떤 공포를 느끼느냐? 프로이트는 거세공포라는 개념을 다시 가져와요. 네, 그래서 거세공포라는 거죠. 그 남성 선원 케인이 이게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성애 중심적 표현이 다수 섞여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바바라 크리드의 견해를 그대로 가져왔다 보니까. 바바라 크리드 씨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프로이트의 이론을 빌려와서 남성 선원 케인은 삽입하는 주체가 아니고 삽입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성애자 남성들은 흔히 삽입당하는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내가 삽입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삽입당할 때 그것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끔찍한 방식으로도 농락할 수 있는 위협적이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어머니 여신, 어머니 괴물에 대한 공포가 이 에일리언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에일리언에선 이런 유형의 여성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엑소시스트에서는 어떤 유형의 여성을 두려워했길래 이런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소시스트의 장면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사춘기에 이제 막 접어들려고 하는 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리건이 악령에 들려서 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마에게 몸을 빼앗긴 사춘기 소녀 리건. 리건이 빙의된 채로 행하는 일들은 매우 끔찍하다. 초록색 담즙을 토해내고 지저분한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어머니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 어머니한테 막 너는 어머니랑 붙어먹을 년이다 막 이런 욕설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신부를 거세하려고 하며 신부의 페니스를 뜯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다음에 결국 2명의 남성 신부를 죽여버렸고 남는 시간에는 십자가로 자기 성기를 막 해치기도 합니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 죽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다 죽여버린 거죠. 남성 신부들을. 그리고 소녀의 목에서는 굉장히 굵직하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낮은 음성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얘는 남성 악령일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해왔어요. 그동안. 얘는 그냥 빼박 남성 악령일 것이다. 여성일 리가 없다 하고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내렸는데 근데 바바라 크리드 씨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리건의 몸에 깃든 거는 남성 악령이 아니다. 여성 악령이다. 조금 낯설죠. 왜냐하면 이 악마가 빙의되어서 소녀가 타락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남성 악령이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몸에 들어가서 타락시키는 그런 서사가 더 맞지 않을까? 근데 바바라 크리드 씨가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한 거죠. 정말 단순한 이유로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악마 목소리 배우하신 배우분이 여자 배우분이세요. 네. 이분은 이름이 머시디스 맥케인브리지라는 여성 배우분이십니다. 여성 배우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폐경기를 넘어선 늙은 여성의 목소리에 영감을 받아서 연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설마 바바라 크리드 씨가 이 여배우라서 여성 악령이다라고 결론 내렸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다가 여성 괴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그 전에 먼저 자크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철학과가 아니라서 자세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크라캉은 아이가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아를 갖추기 위해 소속될 수 있는 세계가 3개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상상계는 어머니의 세계, 어머니의 질서로 대표되는 세계인데 여기서는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욕망과 안락함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하는 세계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는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느끼는 세상이 곧 내 세상이고 또 어머니가 확장돼서 타인이 느끼는 세상이 바로 나의 세상이고 이렇게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단계 되게 원초적인 단계죠. 근데 이 단계만 아이가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성장하면서 상징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징계는 뭐냐면 아버지의 질서로 대변되는 세계입니다.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아이는 사회의 질서와 언어와 법, 금기, 규율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렸던 원초적인 욕망은 안 돼, 잘못된 거야,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훈육을 받으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머니의 세계에 소속됐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욕망과 안락함이 그립다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세계와 아버지의 세계를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바바라 크리드가 여성 악령이라고 주장하게 된 데에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리건은 상상계에 속해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남성 신부는 상징계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다. 왜냐하면 신부는 계속 리건이 자꾸 악령에 들려서 음담패설을 막 하니까 네 어미랑 붙어먹을 년이다 라는 욕설을 하고 막 십자가로 자기 성기를 막 쑤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건 통제하고 억압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원초적인 욕망, 이 리건 사춘기 소녀가 뿜어내는 이 원초적인 욕망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남성 신부, 상징계의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리건은 이거에 맞서서 막 조롱하죠. 신부에게 엄청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을 하면서 신부의 권위를 조롱하고요. 또 저항하면서 사춘기 소녀로 접어들면서 이제 성적 욕망에 눈뜨는 시기잖아요. 그때 느낄 수 있는 모든 욕망들이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막 다 표출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빛체를 뒤집어 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빛체 개념 있죠? 그래서 빛체, 아까 안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빛체란 인간 신체에서 가장 역겨워하는 부분들, 피, 구토, 땀, 끈적거리는 체들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가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위장함으로써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 끔찍하고 빛체로 뒤집혀진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바라 크리드 씨는 여성 악령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엑소시스트에서 느낄 수 있는 여성 괴물의 공포는 금지된 욕망을 거리낌 없이 막 표출해내는 빛체가 두려운 거죠.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금지된 성욕 같은 거를 막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분출시키고 그걸로 타인을 잡아먹으려고까지 하는 이런 속성들을 무서워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되게 오래된 영화 같죠. 브루드라는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인데 이것도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주인공 여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놀라라는 분이에요. 놀라라는 여자가 이제 신경 치료를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레글런 박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레글런 박사는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분노는 감춰야 되는 대상이다. 억눌러라. 너의 분노를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 환자들이 그 치료법을 따르는데 어느 날 환자 몸에 막 이상한 신체적 변화들이 나타나요. 막 두드러기가 나거나 아니면 되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거나 그 와중에 또 놀라도 그런 치료를 받겠죠. 놀라의 남편이 프랭크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놀라를 화나게 했던 존재들이 하나씩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놀라의 부모가 놀라를 학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갑자기 죽고 또 놀라를 화나게 한 또 다른 사람도 죽고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 난쟁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죽인다는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막 영화 내내 그 정체를 찾아 떠나다가 결국에는 놀라가 출산한 아이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끔찍해요. 마지막 장면인데 그 놀라가 이제 프랭크랑 만나요. 그래서 놀라가 나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이렇게 까는데 여기에 낭종 같은 그런 자궁 덩어리들이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겉에. 그리고 놀라가 짐승처럼 자기 태반을 입으로 뜯어서 아이를 꺼내요. 그다음에 아이를 막 핥아주는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프랭크가 그걸 보면서 놀라죠. 그래서 막 끔찍하게 여기고 결국 너는 역겨운 애야 라고 말하면서 놀라를 목 졸라 살해하고요.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 죽이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브루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에일리언 보셨듯이 그 남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출산한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가 자기가 느꼈던 분노들을 신체적인 특성으로 구체화시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에일리언이랑 좀 비슷한데 다른 거는 에일리언은 약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여신으로 군림을 했다면 브루드에서는 좀 애잔하죠. 되게 비극을 맞이하죠. 놀라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기억 그리고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에서 느낀 분노를 재료 삼아서 이렇게 자궁덩어리와 아이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놀라는 희생양이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이런 전통적인 제도에서는 행복하지가 않다. 나는 나만을 위한 아이들이 있는 세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게 된 걸 거예요. 그래서 놀라의 아이들은 자아가 없어요. 얘네는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심지어 오직 어머니가 화낼 때만 움직이고 어머니의 감정에 맞춰서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놀라는 이런 아이들로만 구성된 온전히 자기 편만 들어줄 수 있는 가족을 원했던 거죠. 근데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놀라의 임신과 출산을 굉장히 끔찍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체적인 것으로 취급해서 결국은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거를 나타내는 장면이 이 마지막에 짐승처럼 물어뜯잖아요. 그 태반을 물어뜯고 아이를 꺼내서 핥는 거는 짐승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영화에 왜 그런 장면을 넣었을까요? 놀라의 출산이 굉장히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장면이죠. 감독이 의도적으로. 마지막으로도 막 끔찍하고 역겨워라고 표현하면서 죽여버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감독은 그 가부장제 제도에서 여성이 고통을 받는 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건 굉장히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해요. 브루드는 어떤 여성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것일까? 불합리한 가족제도에서 받은 고통에 분노할 줄 알고 또 독립하려고 하는 여성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영화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남성이 여성 괴물에게 느낄 수 있는 공포예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주의적인 시선으로 편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성은 무조건 뭐 순종적이어야 하고 또 뭐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거부하고 반기를 들고 막 조신하지 못한 여자들은 이제 징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영화 서사가 흘러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가부장제의 논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여성 괴물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전복적이에요. 전복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불합리함을.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억압을 깨부수려고 하고 또 감정, 욕망을 막 표현하려고 해요. 초능력이든 아니면 자궁주머니라는 형태든 표현하려고 하고 그 에일리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타인을 수태시킬 수 있는 남성의 성질과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성질을 모두 취한 절대적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거부당하죠. 바기나 덴타타는 그 이빨 달린 여성 성기예요. 네. 바기나 덴타타와 비체는 거부당합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거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요. 네,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성 괴물은 계속 이런 모습으로만 재생산되고 표현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그 여성 혐오적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여성 괴물들 경향을 보면은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옛날 여성 괴물 영화들은 주로 바기나 덴타타랑 빛의 힘을 빼앗아오려고 했죠. 넌 위험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힘을 뺏어오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빼앗긴 힘을 되찾아오려고 한다는 거죠. 여성 괴물들이 나의 빼앗긴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티스라는 영화 아까 설명드렸죠. 티스 줄거리 설명드릴게요. 티스는 전형적인 바기나 덴타타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성기가 이빨이 달려서 들어오는 페니스들을 다 절단하는 그런 영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어떨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냐면 여자 주인공이 한번 강간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쓰거든요. 바기나 덴타타의 능력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눈을 뜨게 되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구나. 나 이런 능력도 있네? 하고 살아가는데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그 남자들을 징벌하고 없애버리려는 수단으로서 자기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영화의 결말 스포일러 드리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근처에 핵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기나 덴타타가 왜 등장하게 됐냐면 이거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타난 거죠. 어찌 보면 새로운 종이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여성이라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폭력에 저항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그렇지 굉장히 그냥 B급 슬래셔 무비예요. 그래서 그냥 힐링타임용으로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두 번째 로우는 조금 시선이 달라요. 아까는 굉장히 징벌적이고 적극적인 바기나 덴타타였죠. 근데 로우는 약간 성장하고 고뇌하고 막 되게 무서워하는 그런 여성 괴물이에요.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쥐스틴인데 쥐스틴은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데 수의학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학 문화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퇴폐적이에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OT를 한답시고 막 사발식처럼 우리는 사발식 때 막걸리를 먹잖아요. 얘네는 수의학과 애들은 날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한테 뭘 먹으라고 하냐면 토끼의 신장 그 날거를 그대로 먹으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억지로 받아 먹죠. 또 얘가 언니도 수의학과에 다니는데 그래서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언니도 야 그거 다 겪는 거야.
네가 뭔데 너 왜 이런 거에 저항하려고 해? 나 꼽 주지 말고 너 빨리 먹어라. 그래서 언니의 강요를 받아서 그 날고기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로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갑자기 고기를 엄청 먹고 싶어요 하고, 그다음에 피를 보면은 막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손가락도 뜯어먹고 사람 살도 뜯어먹고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기의 식인 본능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러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냐면 어찌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 식인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신입생 이 여자 주인공 지스틴한테 가해지는 폭력이 엄청 무서워요. 막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막 때리고, 선배들이 막 자고 있는데 꺼내와서 막 노래 부르게 하고 억지로 춤추게 하고 또 고기를 먹이고, 이런 굉장히 포갑적이고 폭력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세상에 지스틴이 그냥 던져지게 된 거죠. 이 지스틴이 이런 폭력적인 세계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 무기로서 약간 식인이라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인이라는 행위는 그냥 끔찍하고 충격적인 거로 보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야생의 세계에 여성이 던져졌을 때, 야생의 세계에 여성이 던져졌을 때 여성은 어떻게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가? 또 그 억눌린 날 것 그대로의 식인이라는 욕망을 어떻게 표출해내면서 폭력에 맞서 싸우는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말도 되게 충격적이고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그래도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다양한 여성 괴물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저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여성 괴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남성주의적인 시선에서 재단한 여성 괴물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성 괴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괴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영화계 포함해서 할리우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영화 비평가들이 그 여성 캐릭터들을 분석해봤는데 주로 아내, 어머니, 순결한 딸, 그리고 순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또는 창녀 또는 그 남성을 빛내주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또는 그냥 성적으로 인격 없이 성적으로만 표현되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또는 이런 캐릭터 되게 많죠. 요즘 막 그 감성에 치우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고만 치는 여성 캐릭터. 그래서 항상 남성 캐릭터들이 이 여성 캐릭터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약간 남성주의적인 시선에서 재단된 여성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여성 괴물 발제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냐면, 여성 캐릭터를 설계할 때 감독들이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여성 괴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건 또 여성 센캐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센캐가 아니어도 좋아요. 센 여성 캐릭터가 아니어도 좋고 힘이 센 여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성 캐릭터를 만들 때 최소한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여성 캐릭터가 나오기까지 이 여성 캐릭터는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 어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치밀한 연결고리와 설계 없이는 다양한 여성 캐릭터는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제를 통해 여러분들도 여성 캐릭터들이 어떤 풍부한 배경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치밀하게 설계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혐오적 시선을 많이 떨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 괴물이 바로 이러한 시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항상 상시 모집이고요. 그 나눠드린 추천권 보시면 제 연락처 있을 거예요. 그 연락처로 가입 문의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10호로 오셔도 되고, 저한테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번만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